우리는 아직도 아이의 사망 신고도 안 했고 아이의 방도 그대로 있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애기만 들어오면 돼요. 아이만 집에 들어오면 예전과 똑같아요, 우리 집은. 아직도 아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를 약간 인지하지 못하죠. 저도 그래요. 그냥 어디인가에 가 있는 것 같고, 누가 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우리 큰애는 공부하러 갔다, 아니면 여행 갔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딸이 바다에서 부양이 됐어요. 배 안에서 꺼내온 게 아니라 부양이 됐는데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핸드폰에 찍힌 영상들을 보니까 나는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나 작곡가가 될까? 작곡가가 되면 너무 배고플 것 같아.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가 엄마 나 국문학과를 갈까? 나 글 쓰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얘는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었구나. 이 꿈 많고 밝은 아이들의 꿈을 앗아가 버린 거죠. 어른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말을 또 해요. 움직이실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주변에 닿을 수 있는 공이나 이런 상황에서 막 그러지 않냐?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 주는 거야. 우리 시연이가 나한테 막 화를 냈었어요. 꼭 구조될 거야. 엄마 지금 가고 있어. 갈게. 그때 우리 시연이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엄마가 어떻게 와. 여기 엄마 뭐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갈 거야. 엄마 금방 갈 거니까, 그리고 꼭 구조될 거니까 꼭 구조돼서 엄마한테 전화해 라고 얘기하고 알았어.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그 폰은 손에다 꽉 쥐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바다에 둥둥 떠있던 아이가 그걸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아이가 숙제를 주고 간 것만 같아요. 그 핸드폰 안에. 그래서 예전에 알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기엔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 집에는 시연이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 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월호 참사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되고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3반 김시연 양의 엄마 윤경희입니다. 저는 오늘 재난참사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루 평균 5만 명 이상의 지하철 이용객이 오고 가는 대구시 중앙로역.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이자 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곳 중앙로역 지하 3층, 열차 플랫폼까지 가는 길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은 전재영 씨입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이런데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뭐 타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있을 때도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때도 그래 문이 열려가지고 나왔으면은 뭐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2월 18일 중앙로역. 한 사람의 방화로 시작된 불이 맞은편 열차로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아비규환 속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전 국민에게 안긴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192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그리고 1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사회적 재난 참사였습니다. 그때가 돼도 시커멓고 들리게 말이라 댕기지도 못했고 그렇더라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후유증도 많고 여러 해 동안에 그 음성이 말씨가 톤도 잘 안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친척도 그랬었는데.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대구 시민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기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남겼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의 생존자를 5년간 추적하며 이들의 두뇌 반응과 변화, 그리고 생물학적 회복 과정을 뇌 MRI 검사로 비교한 결과 생존자 집단은 일반인 집단에 비해 두뇌의 배측 전전 두피질 영역이 두꺼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가 잊고 싶은 끔찍한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공포라는 부정적 기억과 연관된 편도체, 해마 등으로 여러 두뇌 영역의 활동이 과도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생존자가 심리적 외상에서 벗어나면서 배외측 전전 두피질은 점차 얇아지다가 일반적인 두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에게서 주변에 대한 불신감, 의심, 긴장 및 불안 특성은 계속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유가족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가 여전히 트라우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하철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운동 경기가 있어서 이제 거기를 갔나 봐요. 1년인가 있다가 왜 아시아 경기인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에 공포 느껴서 기절을 해요. 발소리에. 그럼 그 발소리라고 하는 게 자기네가 도망칠 때에 그 들렸던 백색 소음 같은 그런 소음을 듣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단서, 우리로선 상상도 못하는 단서로부터 그때 상황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시는 대구 지하철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 공간을 역사 한켠에 마련했습니다. 그 흐름이 가득한 이곳에는 재난 참사의 현장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전재영 씨가 기억하는 현장 보존 과정은 현재 기억 공간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일날 지하철을 옮기고 물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현장 보존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가 책임을 지고 했느냐? 지하철 공사 사장이 여기에 빨리 빠른 수습을 하고 또 교통을 빨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청소하고 지하철도 옮기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재난 참사의 경우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참사 피해자의 유품이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한 2년 동안 그 인천 지배를 한 2번밖에, 3번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고 났는 걸 보고 어떻게 해결돼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믿지 못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한편으로 트라우마라고 하고 싶겠죠. 전재영 씨 마음속에 자리 잡은 트라우마 또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참사 유가족들은 추모공원 건립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추모공원 건립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추모탑이에요.
추모탑인데 이름이 여기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하나의 조형물, 하나의 미술품으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 2003년도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또 대형 참사가 있었어요. 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 또 95년도에 상인도 가스 폭발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보면은 추모탑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보상해주고 끝났어요. 대부분이 그랬었어요. 참사 희생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유가족들의 마음 또한 위로되지 않습니다. 대형 참사의 피해자가 발생이 됐으면은 거기에 정신적인 어떤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보상만 하고 끝냈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정부나 지자체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미비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어떤 면으로 유가족은 그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유가족들이 오히려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돼 있는 거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몇 년 후 또다시 인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1년 춘천 산사태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정경원 씨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TV를 보고 가족들이 전화를 한 거죠. 새벽 뉴스에 인하대 학생들이 묵고 있던 민박집에 산사태가 났다. 그리고 현재 실종자들 이름이 이렇게 떴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19 센터에 연락을 해보고 우리 아이 이름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이름이 있길래 그냥 무작정 춘천으로 달려갔죠. 네. 춘천 산사태는 인하대학교 학생 10명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한 사회적 재난사고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한 후 첫날 밤 참사를 당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한 거죠. 네. 봉사활동을 갔던 아이들이 왜 학교가 아닌 곳에서 봉사활동을 가면 학교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곳에서 잠을 자다가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이렇게 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조례 제정 및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족들이 저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마적산 꼭대기서부터 꼭대기 한 3번 올라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탐문을 하러 다닌 거예요. 조사를 하러.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것도 되게 정치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할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사람들이 달라질 거다. 사회 여론도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고 그걸 아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심적 고통이 더욱 커져만 갔고 유가족에게 남은 것은 사회에 대한 울분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은 주차 시비에도 막 화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유족들 중에서는 뭐 병원 가서 약을 먹던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 누구든 내 주변 사람 누구든 이런 참사를 당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전과 달리.
정경원 씨는 다른 사회적 재난 참사에도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서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원고 어머니들이 싸웠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제기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이 사회에서 재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저희 때하고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더 이상 벗어나지 그거를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을 텐데 유족들이 싸워주니까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사회단체들이 붙고 시민단체들이 붙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민적인 투쟁이 되고 재난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정말 한 단계 아니죠. 한 10단계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도 그래서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고. 2021년 1월 22일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검찰 특별수사단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삭발 시위에 나섰습니다. 특수단 발표는 유가족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요. 세월호 참사는 국내 인적 재난 중 두 번째로 희생자가 큰 사고로 직간접적으로 재난을 경험하고 영향을 받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이들에게 재난으로 인한 복합적인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를 야기시킨 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및 울분 장애를 조사한 결과 유가족 절반 이상이 외상후 스트레스, 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3.6%가 장기간 울분을 느끼거나 울분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어원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뚫려버린다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다른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즉 그 사건이 계속 생각나고 깜짝깜짝 놀래고 사건을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증상 이외에도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하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유가족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오는 이 트라우마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이 세월호 참사의 목격자이고 증인이고 온 국민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엄마는 정말 다 장기를 떼내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게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이게 줄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복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끊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있지 않을까?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 및 피해자는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료 지원이 2024년 4월 15일에 만료되는 데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에 따른 이 사회의 좋지 않은 시선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또 한 번 아프게 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하는 얘기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상처인데 그냥 상처가 아니라 굉장히 뇌에 더 이상 지울 수 없게 남은 어떤 흔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나타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어떤 것들을 느끼기만 해도 뇌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 호흡곤란 느끼고 잠도 못 자고 뭐 아프고 이유 없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트라우마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떠한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감정을 할 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걸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기간을 딱 10년으로 정해놓은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온 힘을 쏟았던 고 김건우 군의 아버지 김정륜 씨. 김정륜 씨는 현재 일주일에 한 번 신장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집회 농성할 때도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시멘트 바닥에서 이제 자고 그다음에 이제 강화문에서도 농성하니까 거기서도 노숙하고 이제 당뇨 검사 받으면서 저니까 이제 이 신장 수치가 올라가 버리니까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신장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우 아버지는 초기에 시위 등으로 바쁜 탓에 뒤늦게 트라우마 치료를 정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지까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치료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트라우마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죠. 전문가들은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재난 참사로 겪는 PTSD는 개인적 PTSD와는 트라우마 증상과 진행 과정이 매우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내가 이제 납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 내가 아이를 잃었지? 왜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됐지? 하면은 이제 뭐 아팠어 얘가 뭐라든지 뭐 그때 뭐 우리가 그래서 그랬어 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왜 내가 우리 애를 잃었지? 왜 나만 잃어야 되지? 하는 그 지점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밝혀진 게 없고 밝힌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분노의 지점에서 지금 넘어가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PTSD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지속시키게 만든 데는 어떤 사회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분들은 영원히 애도 과정을 밟지 못한 채 그 중간에 어떤 아주 고통스러운 지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월호 생존자의 트라우마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존자 학생들은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미안함과 함께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일상생활에서 지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존자 학생 시원양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 및 의식으로 인해 날로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엇이 시원양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준 걸까요? 정말 무의식 중에 떠오르고 무의식 중에 몸이 기억하고 있고 정말 무의식 중에 반응하고 한 번은 괜히 학교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괜히 그런 거 뭔가 또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했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끔 난 정말 울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뭔가 울컥해서 터져나오거나 그럴 때 나는 내가 힘든 줄 모르겠는데 내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때 정말 무의식 중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겪는 거는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깊은 잠을 못 자고 그거는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고 걔는 기울어지는 걸 보면 많이 힘들어하고 차도 이렇게 커브 틀면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몸이 경직이 딱 되죠. 근데 지금 그런 내색은 안 하려고 하는데 초기에는 엄청 그랬어요. 세월호 생존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존자의 58.9%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고 52.45%가 불안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갈등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공격당하거나 배제당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하면 잘 지내던 일상생활이 갑자기 트라우마 증상이 확 올라오면서 몇 개월간 이제 뭐 약을 다시 먹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점점 나아질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한 것은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전형적이고 그리고 예전처럼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점점 다양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2014년.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진도 팽목항은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묻어나고 있습니다. 팽목항이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점점 사라져가는 지금 우리 유가족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잊혀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기억이 지금도 이거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안 잊어버릴 겁니다. 이게 기억. 한 기성세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참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는 팽목항. 그리고 팽목항을 기억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 여기 팽목 기억항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 고우재 군의 아버지 고영환 씨입니다. 고영환 씨가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곳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쪽에 있을 때 당시에 이제 부모들이 기다렸던 그런 곳, 그리고 아이들을 안산에서 수학여행 보내고 받은 곳. 나 애들만 하면 잠깐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팽목항은 무엇보다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또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이곳 팽목항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명 올라온 애들은 이제 바람이 좀 차가워서 굳은 아이도 있긴 한데 그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막 샤워하고 나온 사람들 아이들 모습이에요. 그 처음부터 아이들 올라올 때부터 여기서 계속 봤거든요. 꼬라지 비추고 한 번은 사진 찍고 체육관으로 보내고 또 올라온 일반인부터 해서 아이들 얼굴 다 봤잖아요. 이제. 그 얼굴이 막 나요.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 그 기억이
바로 우재 아빠의 마음속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 한번 나오고 두 번째 보고는 그 느낌이 되게 싫어하는 표정의 느낌을 받았어요. 외면하는 거. 부르는데도 쳐다보고 그냥 휙 돌아서 그냥 아이들 전적 막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봤는데 보고는 올 줄 알았더니 그냥 쳐다만 한참 보고 그냥 가는 거. 그래서 아들이 나한테 뭔가 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죠. 그래서 그 뒤로는 꿈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계속 좀 그래요.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은 아들 우재. 힘듦을 이겨내서라도 이곳을 지켜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나는 트라우마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이제 한 부분 한번 떠나고 나니까 혼자 남잖아. 혼자 남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될 줄 알았는데 적응하는 거는 한 2년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자고 그러면 이제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뭔 소리 들리든 계속. 잠은 자고 있는데 정신은 깨어있는 거 아세요? 팽목 기옥관 지킴이로 보낸 7년의 긴 세월.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시선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었는데 갈수록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특히 요 진도분들 계속 이제 반대한 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제는 그들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여기 명분이 뭐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죠 이제. 세상을 향한 미움과 분노는 급기야 자살 시도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그냥 팍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팍 박아도 안 죽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막 운전하고 가고 순간에 이제 옆에 사람이 있는 거 생각을 못 해요. 옆에 동생이 놀래갖고 제끼고 미쳤냐고 그러고 죽으려면 혼자 죽던데 나 왜 같이 죽냐고 깜빡했다 너 탄지 몰랐다 막 그러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운전하면 핸들이 옆으로 자꾸 가 중앙선으로. 근데 저 사람은 잘못 없는데 왜 내가 같이 죽어야 되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이 트라우마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 단원고 학생이 친구가 보고 싶다며 목숨을 끊으려 했었고 2015년엔 세월호 유가족이 자살을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유가족 대상 심리조사한 결과 우울증, 범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복합성 애도와 같은 병리학적 증상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울분, 그다음에 그런 울분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점점 잊혀져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같이 병합이 되셔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족들의 어떤 울분이라든지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또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트라우마 증상이 조금 완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좀 잘 지내시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조금 또 처음에 조금 괜찮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또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만성화되는 그런 경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들의 기억을 품고 사는 집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단원고 2학년 4반
고 최성호 군의 집입니다. 아들이지만 되게 뭐라고 생각 깊고 막 배울 게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때론 친구 같은, 때론 형제 같은 최성호 군은 어머니에게 둘도 없는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애가 없음으로 해서 자존감 바닥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떳떳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일 있고 나서부터는 가족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 안에 내가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나는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 그 가족들은 그 일을 겪었지만 그 내가 겪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도. 성호 엄마의 마음속에 외동아들 성호의 빈자리는 날로 커져갑니다. 아이가 많은 집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도 있잖아요. 부러우면서도 싫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막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하는데 그 자리가 너무 싫었고 그 애들 얘기를 듣는 것조차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기가 없으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상실감은 성호 엄마에게 가슴속 커다란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난 죽어야만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나는 죽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미안한 것만 계속 생기는 거고 이 일 있고 나서부터는 계속 미안함만 생기더라고요. 미안함 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나는 죽어야만 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몇 번 시도도 해봤고 해봤는데 마지막에 시도를 했는데 극단의 시도 끝에서 성호 엄마를 잡아준 건 바로 아들 최성호 군이었습니다. 순간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래도 이 아이를 기억해 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예전과 같이 밝게 웃을 수도 없습니다. 눈치 안 보고 환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시원하게 그냥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 마음 편히 내가 만약에 힘들면 그럼 저기 가서 내가 뭘 하고 오면 내가 괜찮아지는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이. 안산 온마음센터는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정신건강지원체계 및 재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도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증상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러면 병원 연계가 필요하고 치료 또 그 중에도 또
병원에서 또 뭐 우울증이든 뭐 알코올 문제든 그런 트라우마 관련된 뭐 증상들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꽤 있어서 그분들 이제 병원 치료 연계나 이제 응급일 경우에는 입원 연계, 뭐 자살 시도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자해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요. 그럴 때는 이제 위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비롯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트라우마 센터를 권역별 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안산 트라우마 센터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뿐 아니라 서부권, 수도권 시민의 종합적인 정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국립 트라우마 센터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트라우마 관련 치료 시스템은 국민 및 유가족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화된다라고 알고는 있어요. 의사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뭐 100% 확신해요 라고 의사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2023년) 완공 목표인 안산 트라우마 센터는 재난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전 국민이 원스톱으로 신체 정신질환을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만의 일이 아니에요. 성수대교 아이들 학교 가다가 거의 대다수 여학생들이 죽었고요. 삼풍백화점 모든 대상들이 그냥 일상을 살았었어요. 쇼핑을 하러 갔었고 뿐이고 우리 아이들도 학업의 일종으로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당한 거예요. 내가 될 수가 있고 내 아이가 될 수가 있고 내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거 그래 니네 가족에서 해결해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나요? 시민들이 고민을 같이 좀 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될까 좀 고민을 해주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움츠러들고 숨어들지 않고 나 아프다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죠. 국내의 재난참사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고 작은 재난참사는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권리 증진과 치료에 있어서 국내의 재난참사 대처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힐스버러 재난참사는 1989년 4월 잉글랜드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과다 인원을 입장시켜 구조물이 무너지며 96명의 관람객이 압사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처 미흡으로 사망자가 늘었던 영국 최악의 재난참사입니다. In short, too many people were in too small a place, crushed and with no escape. I was in the middle of the crush. Many people died, 96 Liverpool football fans, and many people were injured. I was not physically injured, but I was certainly traumatised. 힐스버러 참사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받은 피해 유가족들은 정부의 신체적 질환 치료와 정신적 질환 치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I would say also that in terms of supporting disaster victims, in the UK we've learned that it's not just about the things you can physically measure, like a physical assistance centre and how many people come to that centre. It's also important to think about not just what you provide, but the way that you provide it. Not just what you do, but how you do it. Because we know what helps people in emergencies like disasters is about how they feel. They need to feel safe and secure. They need to feel that they're being listened to and heard. They need to feel respected. They need to feel they have a sense of informed choice and control. And they need to feel acknowledged, to feel dignified and respected. And that's a key part of our training.
in terms of helping people to help others. 힐스버러 참사 당시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며 팬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결론을 내렸고 언론 또한 희생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가족들과 팬들은 진상규명 캠페인을 지속했고 지난 27년간의 노력으로 2016년 4월 26일 법원은 해당 참사의 원인을 팬들의 잘못이 아닌 경찰의 과실치사로 판결했습니다. It's now 32 years since that disaster, and only a few years ago, through much campaigning, all of the truth became in the public domain. It was uncovered. The government and other organisations who'd been involved in the lying and the cover-up made big public apologies. So it has helped in terms of the trauma to now have truth, but there are still outstanding issues in terms of justice and accountability, and still some ongoing court cases for those held accountable now for the disaster. It's taken nearly 25 years for the authorities to admit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er, and now, as we approach the 32nd anniversary, to go forward with further criminal trials. And all of that has had significant and lasting effects on the bereaved and the survivors. 해외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를 정부, 기관, 언론 등으로부터 경험한 부당함을 미루어 보았을 때 피해자들은 복합적인 애도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Or in relation to many of our incidents, disasters, where people are affected from many different areas of the country or even internationally, we may set up a virtual humanitarian assistance centre, a website and other social media platforms that bring all the information from the different agencies in one place. We sometimes call that a one-stop shop, a place where survivors, families, friends, and all those impacted by the disaster can access support, care and advice. And then over time, we would look at transitioning from that very specific disaster service to more mainstream and specialist help, such as providing pathways, gateways to mental health specialists where people have suffered trauma, for example. 미국 9.11 테러 참사는 미국 내 최악의 재난 참사였습니다. 미국 9.11 테러 피해 유가족들은 피해자의 정확한 건강 상태 파악 및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한 피해자 건강 문제 파악 및 리스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Again, knowing that people themselves often don't recognize that they're struggling with PTSD or with some other trauma-related issues and tend not to go and seek help, it is a positive measure. So it is important to organize the outreach services. But what is just equally important as well is to 미국 또한 9.11 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료 시스템 구축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s the time goes on and for medium to longer term, it is important to create again systems and plans so that there are sufficient therapists appropriately skilled in working with PTSD, working with collective trauma, and in general working with disorders that are likely to be related to trauma, and also to have systems in place to reach out to those affected in a timely manner, to properly create their lists and their databases, and to set up that entire system in expectation, in preparation for that to be switched on when needed. It is also helpful, as we said, to be prepared for peer support. Facilitators for peer support groups need to be trained and prepared as part of this whole system. 세월호 유가족에게 진상규명은 남은 삶의 의미입니다.
정의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재난 피해자의 질환 치료뿐 아니라 온 국민이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안산 트라우마 센터가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모든 센터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다양한 감수성을 가진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센터가 당장 세월호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트라우마, 다양한 재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국립 트라우마 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사회적 재난은 사회가 혹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꼭 생겨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바라는 안산 트라우마 센터의 의료 지원의 방향은 정부 측에서 지속적인 예산을 할애하여 국민들과 재난 피해자들이 신체적 질환 및 정신적 질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의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온 국민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마음의 쉼터와 같은 전문 의료기관이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사실 그 당사자가 아니면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뭐 있거나 혹은 이제 그만 잊어라라고 하시는데 주변에서 그거보다는 그들을 좀 이해하고 보듬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힘든데 가족들은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뭐 시간이 아니라 아마 영원히 갈 것 같은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상처라서 어떤 형태로든 완치는 안 되겠지만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